차 트렁크에 반찬통을 가득 실었습니다. 딸 유진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한 달 동안 먹어도 되는 김치까지. 나 윤명호는 오래간만에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전까지 2시간 남짓. 오랜만에 찾는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한산했죠.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심장이 약한 우리 딸,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을 햇살이 자동차 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들은 주황빛 열매로 가득했고, 이제 곧 추수할 논들은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딸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는 거라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텃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야채들과 직접 담근 김치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라고 말하던 딸아이. 하지만 최근에는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26년 동안 키워온 내 딸, 그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 앞에서 잠시 서성였어요. 그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유진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딸의 시어머니 이영숙. 이영숙의 손이 공중에서 휘둘러지고 유진이의 뺨에 거세게 내리쳐졌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충격,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영숙은 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는 이영숙의 표정이 소름 끼쳤습니다. 유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본 딸의 눈빛은 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공포, 체념, 그리고 부끄러움.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유진아, 짐 챙겨. 지금 서울로 가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유진이가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이건 가정 문제예요.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이영숙이 소리쳤어요. 외부인이라고요? 제가요? 이 사람이 내 딸입니다. 내가 26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라고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이 삐걱거렸죠. 유진아, 지금 가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유진이는 주저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지만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죠.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심장병으로 태어나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온 내 딸, 한 번도 누구에게 거친 말한 적 없는 그 아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괜찮아, 유진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지킬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딸의 결혼 생활을 너무 쉽게 신뢰했던 걸까요? 차에 타자마자 유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가도 괜찮을까요? 오빠는, 오빠도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신우이의 남편이겠죠. 유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있잖아.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가 나고 슬펐지만 지금은 유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유진이의 남편 강도윤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물어봐도 되겠죠. 지금 유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공간과 시간입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다 아빠가 해결할게.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유진이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겠죠. 유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껐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밥 먹고 푹 쉬자. 아무 생각하지 마. 서울로 향하는 길 내내 유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거나 몸을 웅크리곤 했죠.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니.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결혼 전까지 살던 방, 아직 대학 시절 사용하던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네. 내 방은 항상 내 자리니까 편하게 쉬어. 유진이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딸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듯 그러면서도 익숙한 공간. 유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너를 도울 수 있게.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유진이가 결혼한 지 1년 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알지 못했던 딸이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유진아, 밥 먹자. 방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유진이는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안전한 공간에서 드디어 편안하게 잠든 모습. 그런데 자고 있는데도 그 얼굴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내 딸.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침 햇살이 거실을 밝히고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딸의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의 모습, 공포에 질린 유진이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아픈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떠났고 나는 검사 일을 하면서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유진이의 어린 시절은 병원과 약의 연속이었죠. 수없이 많은 검사와 수술,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잘 잤니? 아침 먹을래?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죠. 네. 유진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밤사이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어요. 아빠, 제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리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어제 본 그런 일들이. 유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도윤 오빠도 잘해줬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잔소리였는데 나중에는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은 처음에는 다정한 척하다가 점점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 강도윤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유진이가 불평하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라고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아빠한테?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걱정할까봐. 유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빠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었다니. 유진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가 힘들면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아픔이야. 유진이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상생 네트워크라는 다단계 사업에 강제로 가입되었고 유진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족들은 유진이의 카드와 통장을 관리하며 심지어 유진이의 병원비까지 유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빚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처음에는 사업 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시어머니 가족들이 썼더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의 선함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하다니. 휴대폰은 시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인데 시어머니가 쓰시고.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그들은 유진이의 순한 성격과 심장병을 이용했던 겁니다. 아빠 어떡하죠? 도윤 오빠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아빠가 지킬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향했죠. 퇴직 후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검사 시절 사용하던 배지와 수첩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죠. 유진이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대출금 상환액, 정체불명의 이체 내역들, 모두 시어머니 이영숙과 그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이었죠. 심지어 유진이의 병원비로 쓰여야 할 돈까지 다른 곳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강력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 모든 게 손에 익은 과정이었죠. 유진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아빠, 정말 고소해도 될까요? 도윤 오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유진아,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야. 내 돈을 빼앗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거야. 내 허락 없이 내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도 범죄고, 그리고 무엇보다 널 학대한 거야. 유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바보 같다고, 너무 순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일으켜 안았어요.
유진아, 내가 순하고 착한 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장점이야.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유진이의 핸드폰 찾기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전, 시어머니 집 근처였어요. 시어머니가 유진이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요한 것들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법전, 메모장, 그리고 검사 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랜 인맥이었죠. 먼저 증거가 더 필요해. 그들의 집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표정이 불안해졌어요. 그 집에 다시 가야 한다고요? 함께 갈 거야. 그들이 없을 때 내 물건을 가지러 가는 건 정당한 일이야. 전화기를 들고 옛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박 검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선배님, 일단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강요와 착취의 증거가 필요해요. CCTV 영상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시어머니 가족의 전과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전에 다녀와야겠다. 내 물건들과 증거를 확보하러. 너도 함께 가야 할까? 유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일기장, 거기에 모든 걸 적어뒀거든요.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건 끝까지 파헤칠 거야. 그들이 저지른 일,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죠. 새벽 5시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는 조수석에서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은 고요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상생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해요. 거의 종일 집을 비워두죠.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겠네. 필요한 물건들만 빠르게 가져오자.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과거 검사로 일할 때도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잠시 대기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유진이의 말대로 7시쯤 시어머니 이영숙과 다른 가족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자. 유진이에게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적의 영역 같은 그곳에 들어서니 유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은 어디 있니? 조용히 물었어요. 제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어요. 유진이가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혹시 모를 CCTV를 찾았어요. 다행히도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범죄 수사 때 본 것과 같은 모델이었죠. 메모리 카드를 빼내면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일기장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찾았어요, 아빠.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만든 대출 서류들이에요. 잘했어.
이제 그 CCTV 메모리 카드만 빼내면 될 것 같아. 의자를 가져와 카메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열고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몇 달치의 영상이 담겨 있을 테니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열쇠를 꽂는 소리였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빠,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자, 빨리. 유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유진이의 남편이었죠.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왔는데 CCTV가 열려 있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내 손재 시도엠 계속 편지 보장 이어서 유진이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강도윤이 전화를 끊고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화장실 문틈으로 그가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이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나와 현관문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강도윤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유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유진이에게는 이런 긴장과 운동이 위험했죠. 괜찮아? 잠시 쉴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계속 가요. 빨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강도윤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우리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차에 빠르게 탑승했습니다. 유진이는 뒷좌석에 몸을 숨겼고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어요. 강도윤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지만 나는 그를 피해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오빠가 우리를 봤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차례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유진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괜찮아?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약을. 유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서둘러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다행히 그녀의 가방에서 심장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건네며 약을 먹이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숨 쉬어. 그래, 그렇게 해.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점차 그녀의 호흡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미안해, 아빠. 늘 이런 식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발작이 와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고. 유진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다 끝날 거야, 유진아. 이 일기장과 CCTV 영상만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간간히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서재에서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유진이의 가녀린 글씨로 적힌 일기에는 그녀가 겪었던 매일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미묘한 학대,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착취, 그리고 심리적 폭력의 기록.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했어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지난 3개월간의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에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지만 몇몇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유진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오빠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 강제로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학대를 딸이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박 검사가 가져온 자료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영숙에게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수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박 검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상생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사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숙 씨는 그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하는 거지? 의문이 들었어요. 대부분 건강상 취약점이 있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겁니다. 박 검사의 설명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유진아, 좀 더 물어봐도 될까? 그 상생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식품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가입을 권했고 거절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회원들이 다른 회원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병 때문에 저는 잘 활동할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모으고 모든 걸 시어머니 가족이 가져갔어요. 내 남편은? 도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 편에 서더라고요. 결국 그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경제 범죄였어요. 시어머니 이영숙은 유진이의 건강 상태와 선한 성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학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 결심한 듯 물었어요. 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기, 강요, 협박, 가정폭력. 여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박 검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유진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소하면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을까? 유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저처럼 피해 입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딸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진이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그런 마음씨가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지만 이제는 그 선함이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함께 싸우자. 아빠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영숙을 직접 대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약자로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녀를 만날 것입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 검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유진이는 서울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와 다시 대면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영숙의 사무실은 대전역 근처에 있습니다. 상생 네트워크 본부라고 불리는 곳이죠. 박 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수사가 아니라 선배님의 개인적인 방문이니 제가 동행하는 것도 그냥 지인으로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대화를 시도해보자.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영숙과 그녀의 가족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내 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전에 도착해 상생 네트워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건물 3층에 위치한 그곳은 화려한 간판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여기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접수대에서는 젊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영숙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꼭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윤명호라고 합니다. 윤유진의 아버지예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이영숙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이영숙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박 검사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 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이영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진이는 어디 있어요? 유진이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일기장, CCTV 영상이 담긴 USB, 대출 서류, 그리고 이영숙의 과거 범죄 기록.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다 뭐죠? 이영숙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한 모든 짓의 증거입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경제적 착취, 강요, 폭행,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이영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를 딸처럼 대했다고요. 딸처럼요? 이런 식으로 USB를 연결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장면, 강제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 이영숙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당신은 내 딸의 심장병을 악용했어요. 그녀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강력부 검사로 일할 때 만났던 범죄자들 중에서도 당신처럼 교활한 사람은 없었어요. 검사? 이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전직 강력부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청에는 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이미 당신의 상생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영숙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이에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이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내 딸의 인생을 파괴한 계획적 범죄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고 유진이에게 사과한 뒤 이 사업을 접는 겁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요. 이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져오든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식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 유진이에게 알려줘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박 검사의 노력 덕분에 이영숙과 그녀의 가족들은 사기, 강요,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법정에서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진이의 남편 강도윤은 어떻게 됐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박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고요. 박 검사가 대답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진이와 함께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주택과 텃밭이 있는 곳이었어요. 유진이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되어 갔고 나는 그녀 곁에서 항상 지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텃밭에서 함께 일하던 유진이가 물었어요. 글쎄, 난 계속 여기서 텃밭 가꾸면서 살 생각이야.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빠는 이제 뭘 하고 싶은지요. 변호사 개업도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니 그런 계획도 있었죠. 퇴직 후 언젠가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볼까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계획이 있어. 괭이를 내려놓고 유진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처럼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특히 심장병이나 다른 약점 때문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일이요? 심장병 및 약자 보호 단체를 설립하려고 해. 법률 지원도 하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는 곳이지. 너도 괜찮다면 함께 일해볼래?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검사의 도움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심리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사무실을 찾아온 날 유진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유진이는 환한 얼굴로 나왔어요. 아빠, 정말 보람찼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날 저녁 작은 마당에서 유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 평화로운 시간.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해, 유진아. 내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게 됐어. 유진이의 전화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 검사였어요. 이영숙의 다른 피해자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유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결연함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우리 차례네. 유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가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여정. 유진이의 심장은 약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의지와 용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마눌라디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